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지. 재현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재현은 성큼성큼 윤서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윤서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형수들 앞에서 창피 주고 싶었어? 엄마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과연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윤서는 눈을 떴다.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다. 시아버지 기일 제사. 벌써 12년째네. 윤서는 이불을 걷어내며 중얼거렸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 재현은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당연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 깨끗한 옷을 입고 시댁에 가기만 하면 됐다. 부엌으로 내려간 윤서는 어제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을 꺼냈다. 북어포,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그리고 전을 부칠 밀가루와 계란. 냉장고는 제사 재료로 가득했다. 올해는 몇 가지나 해야 하지. 윤서는 손가락으로 세어보았다. 육전, 생선전, 부추전, 동그랑땡, 잡채, 나물 5가지, 구이 3가지. 최소 15가지 음식이었다. 첫째 형수님은 약국이 바쁘시고 둘째 형수님은 학교에 계시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매년 듣는 말이었다. 결국 전업주부인 윤서 혼자서 대부분을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밀가루 반죽을 시작하면서 윤서는 12년 전을 떠올렸다. 28살에 결혼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약재상이야. 전통을 중시하지. 재현은 결혼 전에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전통을 지키는 건 남자들이 아니라 며느리들이었다. 특히 막내 며느리인 윤서에게 가장 많은 짐이 돌아왔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5년이 지났지만 시어머니는 매년 큰 제사를 지냈다. 기억제라는 이름으로. 온 친척이 모이고 음식도 풍성하게 차려야 했다. 윤서는 손재주가 좋으니까 맡겨도 되겠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윤서는 요리를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니었다. 단지 거절하지 못했을 뿐이었다. 새벽 5시 첫 번째 전을 부치기 시작했다. 지글지글 기름 소리가 조용한 주방에 울려 퍼졌다. 연기가 피어올라 환풍기를 틀었지만 기름 냄새는 옷과 머리카락에 배어들었다. 육전 20개, 생선전 30개, 부추전 10개. 숫자를 세면서 뒤집고 또 뒤집었다. 손목이 저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하나라도 빠지면 또 뭐라고 하실 거야?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무서웠다. 아니, 정확히는 그 잔소리 뒤에 따라오는 재현의 차가운 눈빛이 무서웠다. 새벽 7시 재현이 일어났다. 그는 부엌으로 내려와 커피를 내리며 물었다. 다 됐어? 아직 반도 안 했어. 서두르는 게 좋겠어. 11시까지 시댁에 도착해야 한다고 했잖아. 그는 커피를 들고 거실로 가서 TV를 켰다. 윤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전을 뒤집었다. 아침 9시 모든 전이 완성되었다. 이제 나물을 무쳐야 했다.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콩나물, 숙주. 각각 다른 양념으로 무쳐야 했다. 손이 기계처럼 움직였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다. 생각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왜 나만? 그 질문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켰다. 12년 동안 수없이 삼켜온 질문이었다. 아침 10시 윤서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 속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괜찮아. 오늘만 지나면 돼. 윤서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 말도 매년 반복되는 거짓말이었다. 내년에도 후년에도 이날은 돌아올 것이었다. 차에 짐을 싣기 시작했다. 전 3가지, 나물 5가지, 찜 2가지, 구이 3가지. 무거운 냄비와 그릇들을 차 트렁크에 실었다. 재현은 도와주지 않았다. 준비 다 됐어? 응, 출발하자. 차가 출발했다. 시댁까지는 1시간 거리였다. 재현은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틀었다.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윤서의 마음은 무거웠다. 오늘 실수하지 마. 재현이 갑자기 말했다. 뭐? 형수들 앞에서 창피 주지 말라고. 작년에 국 쏟았던 거 아직도 엄마가 얘기하시더라.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작년에 국을 쏟은 건 시어머니가 갑자기 상을 움직이라고 해서였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 윤서의 잘못이 되었다. 알아들었어? 응. 대답이 왜 그래? 기분 나빠? 아니, 그냥 피곤해서. 피곤하면 쉬었다가 하지. 왜 억지로 다 해? 윤서는 웃음이 나왔다. 재현은 정말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모른 척하는 것일까? 내가 쉬라고 하면 누가 해? 형수들도 있잖아. 형수님들은 바쁘시잖아. 너도 바쁘면 되지.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었다. 재현은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시댁이 가까워질수록 윤서의 가슴은 답답해졌다. 손이 차갑게 식었다. 긴장 때문이었다. 올해만 하자. 내년에는 거절하자. 매년 하는 다짐이었다. 하지만 윤서는 알고 있었다. 내년에도 똑같을 거라는 것을. 차가 시댁 앞에 멈췄다. 큰 한옥집이었다. 마당에는 이미 큰형의 차와 둘째 형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먼저 들어가 있을게. 천천히 내려. 재현은 그렇게 말하고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갔다. 윤서는 혼자 트렁크를 열고 무거운 짐을 꺼내기 시작했다. 또 시작이구나. 윤서는 한숨을 쉬며 집 안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웃음소리, 수다 소리,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 우리 윤서 왔나? 기나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우리 윤서는 손이 느려서 늘 늦네. 윤서가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웃음 섞인 말투였지만 윤서의 귓가에는 날카롭게 박혔다. 거실에는 이미 큰형수 미란과 둘째 형수 선희가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두 사람은 깨끗한 옷차림에 화장도 말끔하게 한 상태였다. 윤서 왔어? 힘들었지? 미란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에는 동정보다는 우월감이 묻어났다. 약국을 운영하는 미란은 늘 바쁘다는 이유로 제사 준비에서 빠졌다. 네, 형님. 안녕하세요. 선희 언니도 왔네. 학교는 괜찮으셨어요? 요즘 시험 기간이라 바빠 죽겠어. 그래도 제사는 빠질 수 없잖아. 선희는 그렇게 말하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교사인 선희도 직장을 핑계로 준비는 거의 하지 않았다. 윤서는 들고 온 음식들을 부엌 조리대에 내려놓았다. 무거운 냄비와 그릇들이 소리를 냈다. 어머, 윤서가 또 이렇게 많이 했네. 고생했어.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하지만 그 말에는 감사보다는 당연하다는 뉘앙스가 더 컸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조금 더 빨리 올 수는 없었어? 다들 기다렸잖아.
죄송합니다. 윤서는 고개를 숙였다. 새벽 4시부터 일했다는 말은 목구멍에서 맴돌다 사라졌다. 그래, 이제 상 차리자. 11시 반에 제사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거실로 돌아갔다. 윤서는 혼자 남아 음식을 꺼내기 시작했다. 윤서야, 도와줄까? 미란이 부엌 입구에 서서 물었다. 하지만 이미 거실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보였다. 괜찮아요, 형님. 거의 다 됐어요. 그래? 그럼 나 거실에 있을게. 뭐 필요하면 불러. 미라는 곧장 거실로 돌아갔다. 윤서는 쓴웃음을 지으며 혼자 음식을 정리했다.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지켜보며 지시했다. 저는 왼쪽에 놓고 나물은 오른쪽. 그리고 육류는 중앙에. 네, 어머님. 아, 생선 머리가 동쪽을 향해야 하는데. 윤서야, 돌려. 네. 과일은 빨간색이 동쪽, 흰색이 서쪽이야. 기본도 모르니? 죄송합니다. 윤서는 12년째 같은 말을 듣고 있었다. 하지만 매번 시어머니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냈다. 작년과 올해의 규칙이 달랐고 때로는 당일에도 바뀌었다. 형수들은 뭐해? 시어머니가 거실을 향해 소리쳤다.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미란이 대답했지만 일어나지는 않았다. 아니, 됐어. 윤서 혼자 해도 되겠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거실로 돌아갔다. 윤서는 혼자 남아 상을 계속 차렸다. 30분 후 제사상이 거의 완성되었다. 윤서는 땀을 닦으며 마지막 점검을 했다. 윤서야, 국그릇 어디 있어? 여기 있습니다. 아직도 데우는 중이야? 빨리 해야지. 네, 금방 끝납니다. 윤서는 서둘러 국을 데웠다. 손이 바빠 실수하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거실에서는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재현과 두 형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재현아, 요즘 회사는 어때? 그럭저럭입니다, 형님. 윤서는 집에서 편하게 지내니? 큰형의 질문에 재현이 웃었다. 편하죠. 집에서 쉬기만 하는데. 윤서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들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새벽부터 일한 것은 쉬는 것인가? 부럽다. 우리 집사람은 약국 때문에 바빠 죽겠다고 난리야. 우리 집사람도 학교 일로 힘들어해요. 그래도 집에 있는 게 제일 편하지. 애들 봐주는 사람도 있고. 윤서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다. 11시 20분 제사상이 완성되었다. 시어머니가 최종 점검을 했다. 괜찮네. 그래도 작년보다는 나아. 작년에 뭐가 잘못됐는지 윤서는 기억나지 않았다. 매번 뭔가 잘못됐다는 말만 들었다. 자, 다들 모여. 제사 시작한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온 가족이 제사상 앞에 모였다. 남자들은 앞줄에, 여자들은 뒷줄에 섰다. 윤서는 가장 뒤에 섰다. 재현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는 형들과 나란히 서서 단정한 모습이었다. 절 준비. 큰형이 앞으로 나가 절을 올렸다. 이어서 둘째 형, 그리고 재현이 차례로 절을 했다. 윤서는 조심스럽게 국그릇을 들어 상 앞으로 옮기려고 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다. 윤서야, 그거 아직 뜨거워? 네. 순간 윤서의 손이 흔들렸다. 그릇이 미끄러지며 국물이 흘러내렸다. 뜨거운 국물이 흰 상보를 적셨다. 정적.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모두가 윤서를 쳐다봤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미란과 선희는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재현이 돌아섰다.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지. 재현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윤서는 얼어붙었다. 미안해, 나도 모르게. 미안하면 다야. 재현은 성큼성큼 윤서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윤서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아! 윤서는 비명을 삼켰다. 머리가 당겨지는 고통과 함께 수치심이 밀려왔다. 재현아! 큰형이 말렸다. 하지만 재현은 쉽게 손을 놓지 않았다. 형수들 앞에서 창피 주고 싶었어. 엄마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미안해. 미안해. 윤서는 계속 사과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다. 울면 더 화를 낼 것이었다. 시어머니가 나섰다. 그만해, 재현아. 다들 긴장했으니까 그런 거야. 재현은 그제야 윤서를 놓았다. 윤서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상보 갈아야겠네. 윤서야, 새 거 가져와.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윤서는 부엌으로 달려갔다. 손이 떨렸다. 새 상보를 찾으면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참아야 해. 윤서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새 상보를 가지고 거실로 돌아왔다. 사람들은 이미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있었다. 재현은 아무렇지 않게 형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윤서는 조용히 상보를 갈았다. 얼룩진 상보를 치우면서 손이 계속 떨렸다. 제사가 다시 시작되었다. 하지만 윤서의 귓가에는 재현의 목소리만 맴돌았다.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지.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다. 윤서는 뒷줄에 서서 멍하니 앞을 바라봤다. 무언가가 끝나가고 있었다. 윤서는 그것을 느꼈다. 제사가 끝난 후 윤서는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했다. 산더미 같은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제사가 끝나면 항상 그랬다. 남자들은 거실에서 담소를 나누고 형수들은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다. 윤서야, 설거지 다 끝났어?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아직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거실로 갔다. 윤서는 물에 손을 담그며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머리카락이 당겨졌던 부분이 아직도 얼얼했다. 재현의 손이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두피가 화끈거렸다. 괜찮아? 미란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물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호기심이 더 묻어났다. 네, 괜찮아요. 재현이가 좀 심했어. 사람들 앞에서 저러면 안 되는데. 미란의 말투는 동정하는 듯 했지만 윤서는 그 안에 숨은 우월감을 느꼈다. 나는 저런 일 겪지 않아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제가 실수해서 그래요. 그래도 그렇지. 아무튼 조심해. 미라는 커피를 한 잔 따라 들고 다시 거실로 갔다. 윤서는 혼자 남아 설거지를 계속했다. 1시간이 지나고 설거지가 거의 끝나갈 무렵 선희가 부엌에 왔다. 윤서야, 힘들지? 내가 좀 도와줄까? 괜찮아요, 언니.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 미안해. 나도 좀 도와줘야 하는데 오늘 진짜 피곤해서. 선희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부엌을 한 바퀴 둘러봤다. 그리고 아무것도 돕지 않고 다시 나갔다. 윤서는 마지막 그릇을 헹구며 한숨을 쉬었다. 손이 물에 불어주름이 잡혔다. 윤서야, 커피 좀 타줘. 다들 마시고 싶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윤서는 재빨리 손을 닦고 커피를 준비했다. 거실로 커피를 가져가자 모두가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TV에서는 주말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고마워, 윤서야. 천천히 드세요. 윤서는 재현 옆에 조용히 앉았다. 재현은 윤서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마치 아까 일은 없었다는 듯이 형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재현아, 너희 회사 실적 괜찮다며? 네, 형님. 올해 목표는 달성할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막내가 능력이 있어. 큰형이 재현의 어깨를 두드렸다. 재현은 뿌듯한 표정이었다. 윤서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불과 1시간 전에 자신의 머리채를 잡았던 사람이 맞나? 저렇게 평온하게 웃을 수 있나? 윤서는 요즘 뭐해? 둘째 형수 선이가 물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시간 때우기용 멘트였다. 집에서 애들 돌보고 있어요. 애들 몇 살이었지? 큰애가 10살, 둘째가 8살이에요. 아, 그럼 이제 좀 손 떼겠네. 초등학생이면 알아서 하잖아. 선희의 말에 미란이 거들었다. 맞아. 우리 애들도 중학생 되니까 엄마 손 안 타더라. 윤서도 이제 좀 여유 생기겠다. 윤서는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여유. 그런 게 자신에게 올까? 그럼 윤서도 이제 뭔가 해봐. 일이든 취미든. 생각해 볼게요. 아, 그리고 윤서야.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다음 달이 시아버님 생신이잖아. 그때도 음식 좀 부탁할게. 네, 어머님. 그리고 설날도 곧 오는데 미리 준비해야 할 거 알지? 네. 윤서는 고개만 끄덕였다. 여유는 없을 것 같았다. 오후 4시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다. 큰형 가족이 먼저 떠났고 이어서 둘째 형 가족도 인사를 하고 나갔다. 다음에 봐요, 윤서야. 오늘 고생했어. 미란과 선희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다. 하지만 윤서를 돕겠다는 말은 없었다. 우리도 갈까? 재현이 시계를 보며 물었다. 그래, 가거라. 애들도 기다리겠다. 시어머니는 재현에게만 말했다. 윤서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재현은 운전에만 집중했고 윤서는 창밖만 바라봤다. 너 왜 그래? 재현이 갑자기 물었다. 뭐가요? 표정이 왜 그래? 기분 나빠? 아니에요. 그럼 얼굴 좀 펴. 보기 안 좋아. 윤서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입꼬리만 올라갔을 뿐 눈은 웃지 않았다. 오늘 내가 실수한 거 알지? 네. 다음에는 조심해. 엄마 앞에서 창피 주지 말고. 죄송해요. 사과는 됐고 앞으로 그러지 마. 재현의 말투는 차갑고 단호했다. 마치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하는 말투 같았다. 집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달려왔다. 엄마, 잘 있었어? 응. 할머니가 과자 사줬어. 친정엄마가 아이들을 봐주고 있었다. 윤서는 엄마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고생했다, 딸아. 엄마는 윤서의 얼굴을 유심히 봤다. 무언가 눈치챈 듯 했지만 재현이 있어서인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에 또 부탁드릴게요, 어머니. 그래. 조심해서 들어가. 친정엄마가 떠나고 집안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아이들은 TV를 보고 재현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봤다. 윤서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손은 계속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오늘은 간단하게 먹자.
재현이 부엌으로 와서 말했다. 뭐 먹고 싶어요? 라면이나 끓여. 오늘 배불러. 윤서는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다. 물이 끓는 소리가 조용한 부엌에 울려 퍼졌다. 오늘 너 때문에 진짜 창피했어. 재현이 갑자기 말했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야? 형수들 앞에서 뭔가 항상 부족해 보인다니까.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조심이 아니라 제대로 해야지. 12년째 제사 지내는데 아직도 실수해?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변명해봤자 소용없었다. 너 요즘 왜 이래? 뭐가 불만이야? 불만 없어요. 그럼 왜 얼굴이 그래? 피곤해서 그래요. 피곤하면 쉬지. 집에 있으면서 뭐가 피곤해? 윤서는 라면 냄비를 내려놓으며 재현을 쳐다봤다.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걸까? 재현 씨. 왜? 오늘 제 머리 잡았잖아요. 그게?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안 되죠. 재현은 한숨을 쉬었다. 그건 내가 실수해서 그런 거잖아. 내가 화날만 하지 않았어? 화는 나도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뭐가 그렇게까지야? 머리 한 번 잡은 게 그렇게 큰일이야? 윤서는 말문이 막혔다. 재현은 자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모르는 것 같았다. 너 요즘 이상해. 뭔가 불만 많은 것 같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뭔데? 왜 자꾸 나한테 대들어? 대든 게 아니라. 됐어. 말 섞기 싫으니까 그냥 밥이나 차려. 재현은 거실로 돌아갔다. 윤서는 라면을 그릇에 담으며 눈물을 참았다.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진행됐다. 아이들만 수다를 떨었고 재현과 윤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밤이 되고 아이들이 잠들었다. 윤서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옆에서 재현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코 고는 소리가 조용한 방을 채웠다. 윤서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내 인생인가? 12년 전 결혼식 날이 떠올랐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행복하게 웃던 자신의 모습. 그때는 몰랐다. 결혼이 이렇게 힘들 줄. 윤서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다. 핸드폰을 켜서 인터넷을 검색했다. 가정폭력, 이혼, 상담. 여러 단어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곧 핸드폰을 껐다. 아직은 아니었다. 아직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조금만 더 참자. 윤서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 말도 점점 공허하게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윤서는 평소처럼 아이들을 깨워 학교에 보냈다. 재현은 일찍 출근했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설거지를 하면서 윤서는 문득 거울 속 자신을 봤다. 창백한 얼굴, 다크서클, 그리고 생기 없는 눈빛.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핸드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여보세요, 어머니. 윤서야, 어제 고생했어.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나저나 어제 국 쏟은 거 상보 세탁 좀 잘해줘. 빨래하면서 얼룩 빠졌는지 확인하고. 네, 어머니. 그리고 다음 달 생신상 준비는 어떻게 할 거야? 미리 계획 세워야지. 네, 준비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나중에 봐. 전화가 끊어졌다. 윤서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고생했다는 말이 위로가 아니라 또 다른 요구의 시작이었다. 점심을 먹으려고 밥을 차리다가 문득 멈췄다. 혼자 먹을 밥을 차리는 것조차 귀찮았다. 아니, 정확히는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 거지? 윤서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다.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오후 2시 친구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윤서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 응, 지연아.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괜찮아. 거짓말. 나 너 20년 넘게 알았어. 뭔가 있지? 윤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지연아, 결혼 생활. 힘들어. 무슨 일인데? 윤서는 어제 있었던 일을 천천히 얘기했다. 제사 준비, 재연의 폭력, 시댁에서의 대우까지. 지연은 한참 침묵하다가 물었다. 윤서야, 이혼 생각해봤어? 이혼? 응. 그런 남편이랑 왜 살아? 애들 때문이야? 그것도 있고. 그리고 아직은 뭐? 더 맞고 살 거야?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머리채 잡는 게 폭력이야.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다음엔 뭘 할지 몰라. 재연이가 평소에는 괜찮아. 스트레스 받을 때만 그래. 그게 변명이 돼? 윤서야, 너 지금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어. 윤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연의 말이 맞았다. 내가 상담센터 연락처 보내줄게. 한 번만 상담 받아봐. 제발. 알았어. 생각해 볼게. 생각만 하지 말고 진짜 해봐. 약속. 응. 전화를 끊은 후 윤서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혼. 그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다. 저녁 6시 재현이 퇴근했다. 아이들도 학원에서 돌아왔다. 저녁 뭐야? 된장찌개랑 생선구이. 또, 어제도 국물이었잖아. 그럼 뭐 먹고 싶은데? 됐어, 그냥 먹을게. 재현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식탁에 앉았다. 윤서는 말없이 밥을 차렸다. 식사 중에 큰딸 지우가 물었다. 엄마, 어제 할머니 댁에서 무슨 일 있었어? 응. 왜? 아빠가 엄마한테 화내는 거 봤어. 엄마 아팠어? 윤서는 당황했다. 아이들이 봤구나.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엄마 표정이 이상했어. 재현이 끼어들었다. 지우야,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밥이나 먹어. 그래도 먹으라니까. 재현의 목소리가 커지자 지우는 입을 다물었다. 식탁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다. 윤서는 딸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피했다. 아이들에게까지 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가슴 아팠다. 식사 후 윤서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에 잠겼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밤 10시 아이들을 재운 후 윤서는 거실에서 재현과 단둘이 남았다. 재현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어제 일이요. 재현은 한숨을 쉬었다. 그 얘기 또 하게? 끝난 일이잖아. 끝난 일이 아니에요. 당신이 절 때렸어요. 때렸다고? 머리 한 번 잡은 게 때린 거야? 그것도 폭력이에요. 재현은 비웃었다. 폭력?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나 내 뺨 때린 적 없어. 그렇지만 뭐? 너 요즘 이상해. 누가 뭐래?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럼 혼자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네. 너 좀 쉬어. 재현은 TV 채널을 돌리며 대화를 끝냈다. 윤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침실로 들어간 윤서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결혼 전에 쓰던 일기장이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12년 전 결혼 전날 밤에 쓴 글이었다. 내일 결혼한다.
재현이와 행복하게 살 거야.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될 거야. 윤서는 그 글을 읽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때의 자신은 이렇게 될 줄 몰랐을 것이다. 새 페이지를 펼쳐 오늘 날짜를 적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썼다. 오늘 친구가 이혼을 권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계속 생각하게 된다. 과연 나는 행복한가? 아니다. 나는 불행하다. 글을 쓰다가 멈췄다. 손이 떨렸다. 처음으로 자신의 불행을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12년 동안 참았다. 시댁의 무시, 남편의 무관심, 그리고 이제는 폭력까지. 이게 결혼 생활인가?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인가? 눈물이 수첩 위로 떨어졌다. 윤서는 울음을 참으며 계속 글을 썼다. 나는 언제부터 웃지 않았을까? 언제부터 나 자신을 잃었을까?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인다. 다음 날 아침 윤서는 결심했다. 지연이 보내준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기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재현이 출근한 후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여성 긴급전화 1366입니다. 저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말씀하세요. 윤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했다. 12년 동안 쌓인 이야기들이 흘러나왔다. 상담사는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했다. 고객님, 지금 겪고 계신 일은 명백한 가정폭력입니다.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폭력 모두 해당됩니다. 정말요? 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까지 생각해야 할까요? 그건 고객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담이 끝난 후 윤서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가정폭력. 그 단어가 낯설면서도 동시에 와닿았다. 오후에 윤서는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자신의 손등을 바라봤다. 기름때가 남아있고 거칠어진 손.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손. 그리고 손목 위 희미한 멍자국. 어제 재현이 머리채를 잡을 때 생긴 것이었다. 이게 내 삶이야. 윤서는 중얼거렸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이것이 현실이었다. 저녁이 되어 가족이 모였을 때 윤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밥을 차리고 아이들을 돌보고 재현의 눈치를 살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다.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밤에 다시 일기를 썼다. 오늘 상담 전화를 했다. 내가 겪는 게 가정폭력이라고 했다. 충격이었다. 나는 그저 불행한 결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윤서는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변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없었다. 하지만 윤서는 알고 있었다.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을.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붕괴의 시작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윤서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누구인가? 40년을 살면서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다.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하지만 윤서 자신은 어느 날 오후 윤서는 오랜만에 동네 도서관을 찾았다. 결혼 전에는 자주 오던 곳이었다. 서가를 둘러보다가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다. 나를 찾아가는 여정. 윤서는 그 책을 집어들고 한 구석에 앉았다. 자신을 잃은 것을 깨닫는 순간이 진정한 시작입니다.
첫 페이지의 문구가 가슴에 와닿았다. 윤서는 책장을 넘기며 읽기 시작했다. 2시간 동안 책에 빠져 있었다. 그러다 문득 시계를 보니 오후 4시였다. 아이들 학원 끝나는 시간이다. 황급히 도서관을 나와 학원으로 향했다. 다행히 늦지 않았다. 엄마, 오늘 늦을 뻔했네. 큰딸 지우가 말했다. 미안, 도서관에 있다가. 엄마가 도서관을? 오랜만이다. 응, 오랜만이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우가 물었다. 엄마, 요즘 표정이 좀 달라. 그래? 응. 뭔가 생각이 많아 보여. 윤서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지우야,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당연하지. 엄마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 그 말에 윤서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변해야 했다. 저녁 식사 시간, 재현이 갑자기 말했다. 다음 주 토요일에 회사 사람들이랑 저녁 약속 있어. 알았어. 그리고 일요일은 우리 형네 집들이야. 같이 가야 해. 또요? 윤서는 무심코 반응했다. 재현이 눈을 치켜떴다. 또라니? 형님 집들이인데 당연히 가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너 왜 그래? 뭐든 불만이야? 불만이 아니라 피곤해서. 피곤하면 집에서 쉬면 되잖아. 넌 맨날 집에 있으면서 뭐가 피곤해?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미안하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입을 다물었다. 대답은 해야지. 토요일에 제가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재현은 놀란 표정이었다. 윤서가 자기 일정을 먼저 말한 것은 처음이었다. 친구, 누구? 대학 동창이요. 갑자기 왜? 오랜만에 만나고 싶어서요. 재현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뭐라고 하지는 못했다. 알았어. 근데 너무 늦게까지 놀지 마. 네. 윤서는 속으로 작은 승리감을 느꼈다. 작은 거절이었지만 의미가 있었다. 다음 날 윤서는 지연에게 전화했다. 지연아, 토요일에 시간 돼? 응, 왜? 만나고 싶어. 좋아. 어디서 볼까? 우리 옛날에 자주 가던 카페 있잖아. 거기서. 알았어. 이 시에 보자. 토요일 오후 윤서는 오랜만에 화장을 제대로 했다. 거울을 보니 낯설었다. 언제부터 화장을 대충 했을까? 옷장을 뒤적이다가 결혼 전에 사둔 원피스를 발견했다. 한 번도 입지 않은 채 보관되어 있었다. 입어볼까? 윤서는 원피스를 입어봤다. 조금 타이트했지만 나쁘지 않았다. 엄마 예쁘다. 지우가 방에 들어오며 감탄했다. 그래? 응. 엄마 이렇게 예쁜 사람이었어? 윤서는 웃었다. 아이에게조차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던 것이다. 카페에서 지연을 만났다. 지연은 윤서를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윤서야, 뭔가 달라졌다. 그래? 응. 표정이 밝아졌어. 그럴까? 진짜. 지난번에 전화했을 때랑 완전 다르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윤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변화를 얘기했다. 상담 전화도 하고 책도 읽고 있어. 잘했어. 그게 시작이야. 근데 지연아, 나 아직도 확신이 안 서. 뭐가? 이혼을 해야 할지 아니면 좀 더 참아야 할지. 지연은 진지한 표정이 되었다. 윤서야, 내가 물어볼게. 내가 지금 행복해? 아니. 그럼 앞으로 행복해질 것 같아? 재현이랑? 윤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봐. 대답이 없잖아.
그게 답이야. 하지만 애들은 불행한 엄마보다 행복한 엄마가 필요해. 그리고 폭력적인 아빠를 보며 자라는 게 좋을까? 윤서는 고개를 숙였다. 지연의 말이 맞았다. 나도 알아. 하지만 무서워. 뭐가? 혼자 사는 게.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윤서야, 너 대학 때 전공이 뭐였어? 경영학. 그럼 일할 수 있잖아. 12년 공백이 있어도 충분히 가능해. 그럴까? 당연하지. 그리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어. 가정폭력이니까. 윤서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가능성을 생각했다. 이혼 후의 삶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지연아, 나 겁나. 겁나는 게 정상이야. 근데 더 겁나는 건 이대로 사는 거 아닐까?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서는 걸으며 생각했다. 나는 할 수 있을까?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집에 도착하니 재현이 먼저 와 있었다. 늦었네. 친구랑 얘기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게 많아?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재현은 윤서의 옷차림을 훑어봤다. 그 옷 처음 보는데? 예전에 산 거예요. 친구 만나는데 왜 그렇게 차려입고 가? 그냥 입고 싶어서요. 재현은 뭔가 불편한 표정이었다. 윤서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 같아 보였다. 앞으로 친구 만날 때 미리 말해. 왜요? 왜긴 왜야? 부부인데 당연하지. 오늘도 말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 됐어. 재현은 짜증스럽게 TV를 켰다. 윤서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자신을 바라봤다. 오늘 카페에서 웃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나 웃을 수 있구나. 간단한 깨달음이었지만 큰 의미가 있었다. 밤에 일기를 썼다. 오늘 친구를 만났다. 오랜만에 나 자신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윤서로. 펜을 잠시 멈추고 생각했다. 나는 40살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음 주 윤서는 또 한 번 작은 시도를 했다. 시어머니의 전화에 처음으로 거절했다. 윤서야, 다음 주 금요일에 우리 집 와서 김장 좀 도와줘. 어머니, 죄송하지만 그날은 힘들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어? 제가 개인적인 약속이 있어서요. 무슨 약속인데 김장보다 중요해? 윤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저도 제 일정이 있으니까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렸다. 그래? 그럼 다른 날은?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윤서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재현에게서 곧 전화가 왔다. 엄마가 화나셨대. 너 왜 그래? 저도 제 일정이 있어요. 무슨 일정? 그건 제 일이에요. 뭐? 너 진짜 요즘 이상해.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이 된 거예요. 윤서는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해방감이 느껴졌다. 그날 밤 윤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12년 동안 익숙했던 삶이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붕괴가 아니라 재건의 시작이었다. 재현은 윤서의 변화를 참지 못했다. 며칠 동안 냉전이 계속되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재현은 윤서에게 짧게만 말했다. 대화가 아니라 명령이었다. 여기 있어요. 구기자. 죄송해요. 죄송하면 다야. 제대로 해. 윤서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다시 끓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앉아 있었다. 왜 가만히 있어? 안 고칠 거야?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재현의 표정이 굳었다. 윤서가 자신의 말에 반박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국이 먹을만 하다는 얘기죠. 야, 너 진짜. 재현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이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부모를 바라봤다. 아빠, 엄마 싸우지 마. 큰딸 지우가 말렸다. 재현은 딸을 보더니 다시 앉았다. 밥 먹어. 식탁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포크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식사 후 재현은 윤서를 침실로 불렀다. 문 닫아. 윤서는 문을 닫고 재현을 마주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너 요즘 뭐 하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엄마한테 김장 거절하고 나한테 대들고. 누가 그러래?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럼 혼자서 이상해진 거야? 윤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제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의견? 12년 동안 잘 살다가 갑자기 왜 의견이 생겨? 전부터 있었어요. 말하지 못했을 뿐이죠. 재현은 비웃었다. 웃기네. 그럼 이제 말할 거야? 뭐? 불만 있으면 다 말해봐. 윤서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미 시작했다. 돌아갈 수 없었다. 제사 준비를 저만 하는 게 불공평해요. 뭐? 형수님들은 다 직장이 있다고 안 하시잖아요. 왜 저만 해야 해요? 재현의 얼굴이 붉어졌다. 너 지금 우리 집안 욕하는 거야? 욕이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죠. 사실? 너희 형수들은 바빠서 그래. 너는 집에 있잖아. 집에 있다고 제사 노예가 되는 건 아니에요. 노예? 재현은 헛웃음을 쳤다. 야, 너 정신 나갔어? 우리가 널 어떻게 대했는데 노예라고 해? 그럼 뭐예요? 지난주에 제 머리채 잡은 건? 재현의 표정이 변했다. 윤서가 그 일을 끄집어낼 줄 몰랐던 것이다. 그건 내가 실수해서. 실수했다고 폭력을 휘둘러도 돼요? 폭력? 머리 한 번 잡은 게 폭력이야? 그럼 뭔데요? 재현은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갑자기 윤서에게 다가왔다. 너 누구한테 배웠어? 이런 말. 아무한테도 안 배웠어요. 거짓말. 분명히 누가 꼬드겼지. 친구. 아니면 누구. 재현은 윤서의 어깨를 잡았다. 힘이 세게 들어갔다. 아파요. 대답해. 누가 너한테 이런 생각을 넣었어? 나요. 윤서는 재현의 손을 뿌리쳤다. 처음으로 물리적으로 저항한 것이었다. 재현은 놀란 표정이었다. 그리고 곧 분노로 바뀌었다. 너 지금 나한테 손찌검 하는 거야? 손찌검이 아니에요. 당신이 먼저 제 어깨를 잡았잖아요. 남편이 아내 어깨 잡는 게 잘못이야? 아프게 잡으면 잘못이죠. 재현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윤서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때리려고요? 뭐? 지금 때리려고 하잖아요. 재현은 자신의 주먹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억지로 펴면서 말했다. 미쳤어? 내가 언제 너 때렸어? 아직은 안 때렸죠. 하지만 때릴 뻔했어요. 내가 날 미치게 만들어서 그래. 재현의 목소리가 커졌다. 거실에서 아이들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윤서는 문을 열고 나갔다. 지우와 민준이가 소파에서 울고 있었다. 엄마, 괜찮아.
엄마 괜찮아. 윤서는 아이들을 안았다. 재현은 침실에서 나와 이 광경을 봤다. 와, 내가 애들까지 불안하게 만들잖아. 제가요? 당신이 소리 질러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소리 지른 건 내가 말을 안 들어서야.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해야죠. 두 사람은 아이들 앞에서 언성을 높였다. 지우가 소리쳤다. 그만해요. 제발. 정적이 흘렀다. 윤서와 재현 모두 말을 멈췄다. 지우야. 싫어요.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보기 싫어요. 지우는 울면서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민준이도 따라 들어갔다. 윤서는 아이들 방으로 가려다가 멈췄다. 재현과 눈이 마주쳤다. 이것 봐. 내가 애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제가요? 당신도 같이 싸웠잖아요. 내가 왜 싸웠는데? 내가 이상하게 굴어서지. 윤서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대화가 아니라 싸움일 뿐이었다. 오늘은 각자 자요. 뭐? 당신은 침실에서, 저는 거실에서 잘게요. 야, 너 진짜. 윤서는 대답 없이 거실 소파에 앉았다. 재현은 한참 서 있다가 결국 침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아이들 방에서는 울음소리가 계속 들렸다. 윤서는 조용히 방문을 두드렸다. 지우야, 민준아. 엄마야. 들어오지 마요. 지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윤서는 문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물러섰다. 거실 소파에 앉아 윤서는 눈물을 흘렸다. 아이들에게까지 상처를 준 것이 너무 미안했다. 핸드폰을 꺼내 지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연아, 힘들어. 오늘 재현이랑 크게 싸웠어. 아이들도 울었어. 곧 답장이 왔다. 괜찮아? 지금 만날까? 아니, 괜찮아. 그냥 말하고 싶었어. 윤서야, 이제 결정할 때야. 이대로 살 거야, 아니면 떠날 거야? 윤서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다. 결정. 그 단어가 무겁게 다가왔다. 밤 11시 아이들 방에서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잠든 것 같았다. 윤서는 조용히 방문을 열어봤다. 두 아이가 서로 껴안고 자고 있었다. 눈가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미안해, 애들아. 윤서는 속삭이며 이불을 덮어줬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더 이상은 안 돼. 윤서는 중얼거렸다. 오늘 일이 마지막 경고였다. 이대로 가다간 더 큰 일이 벌어질 것이었다.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다. 이혼 변호사, 이혼 상담, 법률 구조공단. 한참을 검색하다가 한법률 사무소의 번호를 저장했다. 내일 전화해보기로 했다. 새벽 2시 침실에서 재현이 나왔다. 화장실에 가는 길이었다. 윤서는 눈을 감고 자는 척했다. 재현은 윤서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화장실로 갔다. 돌아가는 길에 재현이 멈춰 섰다. 윤서야.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자는 거야? 여전히 침묵. 내일 얘기하자. 재현은 그렇게 말하고 침실로 들어갔다. 윤서는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일. 윤서는 중얼거렸다. 내일은 무언가 결정해야 할 것 같았다. 밤은 깊어갔지만 윤서의 밤은 더 길었다. 잠들지 못한 채 새벽을 맞이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는 날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윤서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여성법률센터입니다.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오늘 오후 2시에 가능하신가요?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윤서의 손이 떨렸다. 드디어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오후 1시 반 윤서는 법률사무소로 향했다. 건물 앞에서 한참 망설였다. 들어가면 돌이킬 수 없어. 하지만 돌아갈 수도 없었다. 이미 너무 멀리 왔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맞아주었다. 안녕하세요. 김선영 변호사입니다. 윤서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윤서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12년의 결혼 생활, 시댁에서의 무시, 재연의 폭력과 정서적 학대까지. 김선영 변호사는 조용히 듣다가 질문했다. 폭력의 증거가 있으신가요? 사진이나 영상, 진단서 같은 건? 아니요. 그냥 머리채를 잡은 정도라서. 그것도 폭력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으면 더 좋겠네요. 지금부터라도 모아야 할까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폭력이 발생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김선영 변호사는 이혼 절차를 설명했다. 협의 이혼, 재판 이혼, 위자료, 양육권까지. 아이들은 몇 살이신가요? 10살, 8살이요. 양육권은 어머니께 유리합니다. 특히 가정폭력이 있었다면.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경우마다 다르지만 폭력과 귀책 사유가 명확하면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가능합니다. 윤서는 메모를 하며 들었다. 구체적인 숫자를 들으니 현실감이 들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당장 위험하다고 느끼시나요? 위험이요? 남편분이 더 큰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 말입니다. 윤서는 잠시 생각했다. 재현이 자신을 때릴까? 확실하지 않았다. 잘 모르겠어요. 위험하다고 느끼시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고 여성 쉼터에 연락하세요. 상담이 끝나고 윤서는 사무소를 나섰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정말 이혼할 수 있을까? 두려움과 기대가 공존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서는 카페에 들렀다. 혼자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다.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다. 이혼 후 계획. 1. 아이들과 함께 작은 집 구하기. 2. 일자리 찾기 마이너스 사무직 파트타임부터. 3. 친정 엄마께 도움 요청. 4. 위자료로 당분간 생활. 구체적으로 적다 보니 불가능하지 않아 보였다. 오후 5시 집에 돌아오니 재현이 먼저 와 있었다. 일찍 퇴근한 것이었다. 어디 갔다 와? 그냥 좀 돌아다녔어요. 요즘 너 자주 나가더라. 답답해서요. 재현은 윤서를 바라봤다. 뭔가 의심하는 눈빛이었다. 윤서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어제 일. 내가 좀 심했어. 윤서는 놀랐다. 재현이 사과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앉아.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재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회사 일도 힘들고. 그래서 저한테 화풀이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미안해. 재현의 사과는 진심처럼 들렸다. 하지만 윤서는 알고 있었다. 이것도 패턴이라는 것을. 폭력 마이너스 사과 마이너스 평화 마이너스 다시 폭력. 상담센터에서 들었던 폭력의 순환이었다. 재현 씨, 우리 관계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는데? 모든 게요. 저는 당신의 가정부가 아니에요. 나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행동이 그래요.
제사 준비, 집안일, 육아. 다 저 혼자 하잖아요. 그건 내가 집에 있으니까. 집에 있다고 당연한 게 아니에요. 윤서의 목소리가 커졌다. 재현은 당황한 표정이었다. 알았어, 알았어. 내가 더 도울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집이잖아요. 그래, 같이 하자. 그러면 되잖아. 재현은 쉽게 동의했다. 하지만 윤서는 믿지 않았다. 12년 동안 수없이 들었던 약속이었다. 그리고 폭력은 절대 안 돼요. 폭력? 나 너 때린 적 없는데? 머리채 잡은 것도 폭력이에요. 재현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다시는 안 그럴게. 약속할게. 진짜요? 진짜. 내가 잘못했어. 재현은 진지한 표정이었다. 윤서는 흔들렸다. 혹시 변할 수 있을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변할게. 재현이 윤서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결혼 초기에 느꼈던 온기가 떠올랐다. 생각해 볼게요. 고마워. 진심이야. 그날 밤 윤서는 잠들지 못했다. 재현의 사과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까?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말했다. 몇 번째 기회야? 또 속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윤서야, 다음 주 토요일에 시아버지 생신상 차리는 거 알지? 네, 어머니. 재현한테 들었는데 너희 요즘 사이가 안 좋다며. 그게 며느리가 남편 말을 잘 들어야지. 무슨 말대꾸를 해? 윤서는 말문이 막혔다. 재현이 시어머니에게 말한 것이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결혼하면 참고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살았어. 하지만은 무슨. 토요일에 음식 준비 잘하고. 알았지? 네. 전화가 끊어졌다. 윤서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깨달았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 재현의 사과도 약속도 의미가 없었다. 시스템 자체가 문제였다. 윤서는 결심했다.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기로.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연아, 나 결정했어. 뭐? 이혼할 거야. 지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확실해? 응. 더 이상 못 참겠어. 잘 생각했어.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전화를 끊고 윤서는 노트에 적었다. 오늘부터 이혼 준비 시작. 그날 저녁 재현이 퇴근하고 저녁을 먹을 때 윤서가 말했다. 재현 씨, 얘기할 게 있어요. 뭔데? 우리 이혼해요. 재현은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아이들도 놀라 엄마를 쳐다봤다.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미쳤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래 생각했어요. 재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애들 앞에서 무슨 소리야? 빵가. 싫어요. 여기서 얘기할래요.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재현은 윤서에게 다가왔다. 분노가 가득한 얼굴이었다. 너 정말 이혼하고 싶어? 네. 좋아. 그럼 해봐. 근데 애들은 내가 데려갈 거야. 그건 법이 정해요. 법? 웃기네. 너 혼자 애들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돈도 없으면서. 위자료 받을 거예요. 재현은 비웃었다. 위자료? 얼마나 받을 건데? 너 나한테 잘못한 것도 많은데.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내 역할 제대로 못했잖아. 윤서는 일어섰다. 그럼 당신은 남편 역할 제대로 했어요? 저한테 폭력 휘두르고. 폭력? 그게 폭력이야? 그럼 뭔데요? 두 사람은 아이들 앞에서 소리를 높였다. 지우가 울기 시작했다. 그만해요. 제발 그만해요. 윤서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이들 앞에서 이러면 안 됐다. 미안해, 지우야. 엄마 아빠 이혼해요? 윤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재현이 먼저 말했다. 아니야. 이혼 안 해. 아빠. 엄마가 지금 이상한 거야. 곧 정신 차릴 거야. 재현은 윤서를 노려보며 말했다. 이혼은 없어. 절대. 윤서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럼 재판으로 가겠어요. 그 말에 재현의 얼굴이 굳어졌다. 윤서가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다. 일주일 후 윤서는 이삿짐 센터를 불렀다. 조용히 재현이 출근한 사이에 아줌마 이사 가세요? 센터 직원이 물었다. 네, 급하게요. 짐이 많지 않네요. 필요한 것만 가져갈 거예요. 윤서는 아이들 옷과 책, 그리고 자신의 소지품만 챙겼다. 12년간 모은 살림살이는 대부분 두고 갔다. 엄마, 정말 이사 가는 거야? 지우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 우리 셋이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아빠는 따로 살 거야. 지우는 울먹였지만 참았다. 10살 아이가 이해하기엔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다. 오후 2시 짐을 다 실었다. 윤서는 집을 한 바퀴 둘러봤다. 12년을 살았던 집. 행복했던 기억도 있었지만 고통스러운 기억이 더 많았다. 안녕. 윤서는 집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이사 간 곳은 작은 원룸이었다. 친정 근처의 투룸 빌라였다. 넓지는 않았지만 충분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야? 민준이가 신기한 듯 집을 둘러봤다. 응. 좁지만 우리끼리 살 거야. 좁아도 괜찮아. 엄마랑 같이 있으면 돼. 민준이의 말에 윤서는 눈물이 났다. 아이들이 이해해줘서 고마웠다. 저녁 6시 재현에게서 전화가 왔다. 너 어디야? 집에 아무도 없는데? 이사했어요. 뭐? 허락도 없이? 허락 받을 필요 없어요. 애들은? 저랑 있어요. 재현은 소리를 질렀다. 당장 돌아와. 애들 데려가면 유괴야. 유괴가 아니에요. 양육권은 제가 가질 거예요. 말도 안 돼. 내일 당장 변호사 선임할 거야. 그러세요. 저도 변호사 있어요. 윤서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다음 날 재현은 시어머니를 데리고 왔다.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다. 윤서야, 문 열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윤서는 문을 열었다. 어머님, 너 미쳤어? 갑자기 집을 나가. 죄송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재현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 했다. 윤서는 막아섰다. 들어오지 마세요. 이게 무슨 짓이야? 애들 내놔. 안 돼요. 애들은 저랑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윤서야,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야. 들어가자. 어머님, 이건 부부싸움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 가정폭력이에요. 시어머니는 어이없다는 표정이었다. 폭력? 재현이가 너한테 폭력을 썼다고. 네. 머리채를 잡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 정도가 폭력이야? 나도 시집살이 할 때 그것보다 더한 거 당했어.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참을성이 없어. 결혼이 원래 그런 거야.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애들은 생각 안 해. 애들한테 아빠가 필요해. 폭력적인 아빠보다는 없는 게 나아요. 재현이 소리쳤다. 너 지금 나를 폭력적이라고 해? 사실이잖아요. 증거 있어? 증거. 윤서는 핸드폰을 꺼냈다. 지난주에 찍어둔 손목 멍 사진이었다. 이게 증거예요. 재현과 시어머니는 말을 잃었다. 윤서가 준비해왔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그리고 제사 때 머리채 잡은 것도 목격자 있어요. 목격자. 큰형님 가족들이요. 재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윤서는 차분하게 말했다. 이혼 소송 들어갈 거예요. 변호사랑 상담 끝났어요. 윤서야. 시어머니가 말했지만 윤서는 단호했다. 돌아가세요. 법정에서 봅시다. 문을 닫으려는데 재현이 발로 막았다. 애들 얼굴이라도 보고 가게. 안 돼요. 애들이 당신 보기 싫대요. 거짓말. 지우야. 윤서가 부르자 지우가 나왔다. 아빠한테 할 말 있어? 지우는 재현을 똑바로 쳐다봤다. 아빠 엄마한테 사과해요. 지우야. 사과 안 하면 저도 아빠 안 볼 거예요. 지우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재현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맞죠? 애들도 알아요. 당신이 뭘 했는지. 윤서는 문을 닫았다. 밖에서 재현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곧 사라졌다. 한 달 후 첫 조정 기일이 있었다. 법원 가정조정위원 앞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이혼 사유가 무엇입니까? 조정위원이 물었다. 윤서가 대답했다. 가정폭력과 정서적 학대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사진과 증인이 있습니다. 윤서는 준비해온 자료를 제출했다. 재현은 말이 없었다. 피고는 이혼에 동의하십니까? 재현은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동의합니다. 윤서는 놀랐다. 재현이 쉽게 동의할 줄 몰랐다. 양육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고에게 양육권을 주겠습니다. 재현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한 달 사이에 많은 것을 깨달은 것 같았다. 위자료는 5천만 원 지급하겠습니다. 조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재현이 모든 것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조정이 끝나고 복도에서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마주했다. 왜 쉽게 동의했어요? 윤서가 물었다. 재현은 쓴웃음을 지었다. 지우가 나한테 편지를 보냈어. 편지. 엄마를 괴롭히지 말라고.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재현의 눈가가 붉어졌다. 나 정말 나쁜 아빠였구나. 그걸 이제 알았어요? 미안해. 너한테도 애들한테도. 재현의 사과는 진심이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사과는 받을게요. 하지만 용서는 아직이에요. 알아. 앞으로 애들한테는 좋은 아빠가 될게. 그러길 바래요.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떠났다. 석 달 후 이혼이 확정되었다. 윤서는 호적 등본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다. 가을 바람이 불었다. 선선하고 상쾌했다. 이제 시작이야. 윤서는 중얼거렸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서는 작은 카페에 들렀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노트를 꺼내 적었다. 오늘 12년의 결혼이 끝났다.
슬프지 않다. 오히려 홀가분하다. 이제 나는 자유다. 친정 엄마는 윤서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줬다. 아이들 돌봄도 도와주고 취업 준비도 격려해줬다. 딸아, 잘했어. 늦지 않았어. 고마워요, 엄마. 이제 내 인생을 살아. 40살은 젊어. 윤서는 지역기업에 사무직에 지원했다. 12년 경력 단절이 걱정됐지만 면접에서 솔직하게 말했다. 저는 12년간 가정폭력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벗어났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면접관은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다. 용기 있는 결정이셨네요.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다. 윤서는 아이들에게 달려가 안았다. 엄마 취직했어. 진짜? 축하해. 지우와 민준이가 함께 기뻐했다. 6개월 후 윤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작은 회사의 사무직원으로 일하며 아이들과 행복하게 지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윤서는 아이들과 함께 시장에 갔다. 오늘 뭐 먹고 싶어? 떡볶이, 피자. 그럼 둘 다 먹자.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여유였다. 돈을 쓸 때마다 눈치 보지 않아도 됐다. 시장을 걸으며 윤서는 문득 1년 전을 떠올렸다. 제사 준비로 새벽부터 일하던 자신의 모습. 정말 많이 변했네. 웃음이 나왔다. 진심으로 행복했다. 엄마 웃고 있어? 응. 행복해서. 나도 행복해. 지우가 윤서의 손을 꼭 잡았다. 저녁 세 식구는 좁은 식탁에 둘러앉아 떡볶이와 피자를 먹었다. 엄마, 아빠 언제 봐요? 민준이가 물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나기로 했어. 이혼 후 재현은 한 달에 2번 아이들을 만났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었다. 아빠가 많이 달라졌대요. 그래? 응. 우리 얘기 잘 들어주고 화도 안 내요. 재현도 변하고 있었다. 너무 늦었지만 아빠로서는 노력하는 것 같았다. 밤 아이들을 재우고 윤서는 혼자 거실에 앉았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 일기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1년 전 오늘 나는 제사 준비로 새벽 4시에 일어났다. 그날을 기억제라고 불렀다. 윤서는 잠시 멈추고 미소 지었다. 하지만 오늘부터 이날을 해방제라고 부르기로 한다. 내가 나를 찾은 날. 내가 자유로워진 날.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어왔다. 윤서는 창문을 열어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오랜 굴욕의 냄새가 사라졌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의 향기만 남아 있었다. 이제 2번 다시 그 상 앞에 서지 않을 거야. 윤서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그리고 지킬 것이었다. 전화기에서 알림이 울렸다. 지연에게서 온 문자였다. 윤서야, 다음 주에 우리 동창회 한대. 올래? 윤서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당연하지. 갈게. 예전 같았으면 재현 눈치를 보느라 못 갔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윤서는 거울 앞에 섰다. 1년 전과는 다른 얼굴이 보였다. 생기가 돌고 눈빛이 밝았다. 나 예뻐졌다. 스스로에게 말하며 웃었다. 40살 새로운 시작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윤서는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다. 내일은 일요일이었다. 아이들과 공원에 가기로 약속했다. 내일은 좋은 날이 될 거야. 윤서는 눈을 감으며 속삭였다. 그리고 12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다. 고백의 시간,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